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5년을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남편 없는 노후를 대비하려고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매달 월세만 받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선택으로 제 노후는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건물주는 부자라는 말, 그 말이 저를 파국으로 몰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겨울이었어요. 눈이 쌓인 1월,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들리더라고요. 이제 혼자 어떻게 살래?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요. 저한텐 집이 있었어요. 25년을 살아온 32평 아파트.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늘 말하곤 했죠. 여보, 이 집이 당신 노후야. 그렇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국민연금 92만 원이었고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조금만 써도 바닥이 보이는 돈이었죠.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도 몇 년을 쓰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가 말하더군요. 미정아, 그 집 팔고 건물 사. 건물 하나 사놓고 월세 받으면 걱정 없잖아. 너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 말이 귀에 딱 붙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나는 재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갖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게 맞는 길이라 믿었어요. 2월이었어요. 집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팔렸습니다. 매매가는 6억 8천만 원이었어요. 대출 없던 집이라 온전히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었죠. 그리고 3달 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경기도 외곽의 상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소형 상가. 처음엔 월세 수익 300만 원이라는 말에 흔쾌히 계약했어요.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 기존 집 판 돈과 남편 보험금까지 보태어 간신히 맞췄죠. 처음으로 건물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제 나도 걱정 없는 노후네. 그날 저녁 마트에서 참치캔을 하나 더 집었을 정도였어요. 처음 몇 달은 꿈 같았어요. 통장에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나머지는 병원비나 자식들 용돈으로. 친구들 모임에 가면 저도 당당해졌어요. 요즘은 그냥 월세로 살아. 여행도 가끔 가고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그런데요. 그게 딱 1년이었습니다. 다음 해봄 2층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겠다고 했어요. 요즘 회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죄송해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금방 다시 새 들어올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 통장도 조금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나갔어요.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건물은 사람이 없어도 유지비가 들었어요. 특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 110만 원이 나갔죠. 기사 아저씨 말에 울컥했지만 고개만 끄덕였어요. 3층 사무실도 나갔어요. 죄송해요. 주변에 공실이 많아서요.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남은 세입자는 커피숍이랑 PC방. 하지만 두 곳도 한 달은 늦게 내고 다음 달은 반만 내고 결국엔 다음 달까지만 할게요. 1년 반 만에 건물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건물 외벽엔 임대문이 현수막이 걸렸고 나는 매일 창문 밖으로 그 글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현수막은 나보다 더 씩씩했어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즈음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700만 원으로 떨어졌고 병원에서 보험 적용 안 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나는 매일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이자 받을 예금도 없었고 세금은 매년 올랐고 건물 보험료는 만기가 다가왔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건물주는 수익이 끊기는 순간 벽돌 관리자일 뿐이라는 걸요. 나는 그날 이후부터 매일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얼마가 줄었지?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제게 꿈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2층 필라테스가 빠져나가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쯤이야. 곧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2달째에도 3달째에도 부동산은 조용했습니다. 임대문이 현수막은 바람에 나부끼기만 했고 전화를 받는 건 보험사나 카드사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고정 지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비 5만 원, 공용 전기료 12만 원, 수도 기본료 8만 원, 청소 관리비 7만 원. 입주자는 하나도 없는데 돈은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거기다 상가 공용부 보험료, 건물 화재보험까지. 연간으로 나가던 돈이 240만 원. 나눠보면 매달 20만 원씩은 기본으로 나가는 셈이었죠. 그동안은 월세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지출이었는데 수입이 0원이 되니 이 고정비가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생활비는 더 가혹했습니다. 국민연금 92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죠. 관리비만 22만 원이었고 식비 6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약값 7만 원. 휴대폰 요금, 대중교통비, 치약이나 휴지 같은 소모품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160만 원은 좋게 나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마이너스로 채우고 있었던 거죠. 통장 잔액은 어느덧 490만 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쯤은 새로 들어오겠지. 하지만 다음 달은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3층 사무실 임차인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직원들이 재택을 한다며 사무실을 없앤다는 거였죠. 2층에 이어 3층까지 빈자리가 생기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이러다 전체가 비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가 진짜가 됐습니다.
지하 PC방은 원래부터 제일 늦게 월세를 냈는데 어느 날 아예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요즘 게임 손님이 없어요. 일단 영업은 하겠는데 월세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말을 믿고 한 달을 더 기다렸고 그 다음 달엔 점포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결국 3달치 밀린 월세는 날아갔습니다. 1층 커피숍만 남았습니다. 이 집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요즘 카페도 힘들어요. 이번 달 월세는 반만 드릴게요. 이미 제 속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알겠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비는데 걸린 시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수입은 300만 원에서 0원이 됐고 지출은 매달 똑같이 나갔습니다. 나는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라면 4개월 후엔 완전히 바닥나겠네. 무서웠습니다. 내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도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며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무렵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발끝이 저리고 어깨가 결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깨 관절이 굳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수 치료를 권했지만 보험은 안 돼요. 자비로 하셔야 해요. 치료비 한 달 28만 원. 한참을 진료실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물리치료만 받을게요.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도 제일 싼 두부, 제일 싼 라면, 그걸로 끼니를 때우면서 괜찮아. 월세만 다시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허상이었어요. 부동산은 조용했고 임대 문의는 계절만 바꿔가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12만 원으로 떨어졌고 그 무렵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엔 못 내려가요. 아이 학원도 있고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려오지 마 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싱크대 옆에 기대 앉아 울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세입자도 없는 그 건물에서 나는 매일 낡은 청소기를 돌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생각이 멈추지. 그 와중에 작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2층 천장에서 누수가 생긴 겁니다.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었다며 지나가던 관리인이 알려줬어요. 수리 견적은 180만 원. 당장 고치지 않으면 벽 전체가 썩는다는 말에 가슴이 또 무너졌습니다. 한쪽에선 건물이 썩어가고 한쪽에선 통장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동시에 망가지고 있었어요. 건물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건물은 유지비가 듭니다. 사람이 있어야 수익이 생깁니다. 벽돌은 그냥 벽돌일 뿐. 그게 밥이 되진 않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달았을 때 제 통장엔 198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수리는 해야 했고
병원도 가야 했고, 아들은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혼수 같은 거 필요 없고 식장 예약만 좀 봐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딸 결혼식 땐 혼수 보태고 축의금도 했는데 아들에겐 통장 잔액밖에 줄 게 없다니. 나는 그렇게 건물주이지만 텅 빈 지갑을 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축하한다. 그래. 잘 됐다.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들은 고개를 꾸벅 숙였고 곁에 앉은 여자아이도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성실하고 단정하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식탁 위에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잔액 198만 원. 앞으로 들어올 돈은 없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0원이었고 연금은 92만 원. 다음 달 나갈 돈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관리비 22만 원, 전기 가스비 14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최소 50만 원, 병원비와 약값 28만 원, 그리고 생활 잡비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40만 원 이상. 남는 돈은 고작 해야 50만 원. 거기에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넣을 수 있을까? 딸 결혼식 땐 500만 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많이 해주는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때만 해도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었고 월세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래, 적어도 300만 원은 해줘야 하지 않겠나. 아들이니까 더 한다는 것도 덜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적당한 선에서 깔끔하게.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들 결혼하는데 너희는 축의금 얼마나 할 거니? 엄마, 우리는 그냥 200 생각 중인데 왜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 그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건 그 아이가 얼마를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집으로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건물 2층 누수 수리 견적서였습니다. 지난달에 물이 새어 수리 기사에게 점검만 맡겨놨는데 이번엔 정식 견적이 온 겁니다. 280만 원. 천장 보수, 배관 교체, 외벽 실리콘 재시공. 이대로 두면 곰팡이가 번져서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견적서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축의금과 수리비.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불도 안 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다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내가 왜 이 길을 택했을까?
다음 날 수리비 선금으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일단 벽이 무너지는 것부터 막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을 보내기로 한 날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10만 9천 원이었고 송금하고 나면 9천 원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해야지. 나는 아들에게 1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조금 더 보태줄게. 다음 주에 한번 보자.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식장도 우리가 하고 신혼집도 전세로 들어가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 아직 건물주야. 그 말이 그렇게 허망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그 통장 잔액 9천 원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 고지서가 왠지 내 속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9천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라면 2개, 달걀 한 판도 못 사는 돈.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건물은 있었지만 세입자는 없었고 들어오는 월세는 없었고 전기예금은 이미 해약했고 ETF는 반토막 나 있었고 손에 쥔 돈은 없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그 통장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남편이 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항상 든든했죠. 여보, 내가 죽더라도 당신 노후는 괜찮을 거야. 이 집만 잘 지켜. 그 집을 팔았고 건물을 샀고 지금은 9천 원짜리 노인이 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물을 한 컵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잘 치러야 했습니다. 통장에 돈은 없지만 부모라는 마음 하나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절 걱정하더군요. 엄마, 힘드시면 말하세요. 저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걱정 마. 엄마는 아직 건물도 있고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그 말을 뱉고 나서 나는 스스로에게 자책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 왜 그 말이 목젖에서 맴돌면서도 끝내 삼켜지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결혼식장 앞에 서 있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우산을 들고 있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 두 사람.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 건물 하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날 밤 냉장고에 라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끓여 먹을까 하다가
그것마저 아껴야 할 것 같아 물 한 컵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그제야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먹는 것도 맘대로 못하면서 건물주라니. 너무 웃겼어요. 새벽 2시.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냉장고에서 가끔 들려오는 윙 소리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이 섰습니다. 팔자. 더는 못 버티겠다. 이대로 있다간 진짜 사람이 망가지겠다. 그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건물요. 매물로 내놓을게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결심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요즘은 그래도 상가 찾는 분들 꽤 있어요. 사장님은 금방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렸고 며칠 뒤 몇 팀이 다녀갔습니다. 그중 한 팀은 의사 부부였는데 7억이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그 말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금 7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시 살아야지. 그 후로는 정신이 바빠졌습니다. 법무사 만나고 세무사 상담하고 정리할 서류가 산더미였습니다. 이전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통장에 돈 들어오길 기다리던 날과는 다른 하루하루였습니다. 건물을 팔고 이사 갈 집을 찾았습니다. 용인 외곽의 오래된 빌라. 전세 1억 5천짜리 방 2칸짜리 집. 작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관리비가 쌌습니다. 잔금을 받고 통장에 6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들여다보는데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걸 지키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아찔함도 있었습니다. 예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 3.5%. 6억을 넣으면 이자가 월 175만 원. 연금 92만 원을 합치면 총 267만 원. 이제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남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다 쓰고도 조금은 저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팔고 나니 이제야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벽돌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시장에 가고 경로당에 앉아 아줌마들 얘기 듣고 웃고 그게 그렇게도 낯설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 물어봐도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안에 허세도 가식도 없습니다. 진짜로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후는 집 한 채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도 허울도 숫자도 아닙니다.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그게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였습니다. 나는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렸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낯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용인 외곽의 오래된 빌라. 20년이 넘은 3층짜리 건물, 내가 사는 곳은 2층. 방 2개짜리, 거실은 작고 베란다는 좁았지만 햇볕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도 무게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거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을 빼고도 손에 남은 4억 7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월 이자 160만 원, 국민연금 92만 원, 두 합이 252만 원, 그중 14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남겼습니다. 매달 적자에 허덕이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사도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도 한숨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필요했던 건 건물이 아니라 이런 생활이었단 거요. 건물이 있을 땐 벽돌을 끌어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면 내 속도 금이 갔고 세입자가 나가면 내 잠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 이자가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어요.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뉴스에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2억 돌파. 이젠 그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숫자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는 잘 압니다. 내가 사는 집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가스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관리비는 12만 원 남짓.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걸어 다닐 수 있으니 다행이고 무릎이 아픈 날엔 그냥 하루 쉬면 됩니다. 요즘 나는 부지런히 걷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장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날 제일 싱싱한 채소를 산 다음 돌아와 국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릇은 2개를 꺼냅니다. 한 그릇은 남편 것. 비어있지만 그 자리가 편안합니다. 아들이 주말에 가끔 찾아옵니다. 엄마, 이제 좀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밥을 같이 먹고 아이 사진도 보여주고 가면 그날 하루는 긴 연휴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결정하면 돼.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결정을 너무 늦게 했다는 겁니다. 84만 원이 남았을 때야 움직였어요. 그보다 조금 더 일찍만 결심했더라면 나는 그 긴 시간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덜 겪었을지 몰라요. 벽돌을 팔고 나니 사람이 다시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닙니다. 집값이 얼마다, 자산이 얼마다, 그런 말들. 그건 지표일 뿐이지 삶이 아닙니다.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가?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가? 외롭지 않은가? 그게 노후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도 나가고, 가끔은 옆집 아주머니랑 뒷담화도 하고,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외로움은 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벽돌은 무겁고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하고 말이 통합니다. 나는 이제 그걸 압니다. 건물주였던 시절, 나는 숫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걸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도 무거운 벽돌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용기를 조금만 일찍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처럼 늦게 깨닫지 말고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